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만원권 지폐를 보면 가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인데요. 거두절미하고 객관적인 요소부터 짚자면 저는 지방 출신이며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는 바람에 상경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곳을 나왔습니다. 학점 관리를 못해서인지 취업 준비가 미흡했던 탓인지 졸업 후에 그다지 좋은 직장을 잡지 못했고요. 제가 결혼하게 된 남편은 서울 바로 근교의 경기도 출신이며 최고 명문대 나온 인재였어요. 그리고 최고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었고요.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접점 하나 없이 살았던 저희 두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인연을 쌓게 되었네요. 웃긴 건 둘 다 원래 교회 다니던 경우도 아니었단 거예요. 저는 친구 따라서 한번 가본 거였고 남편은 직장 사수한테 잘 보이려고 한번 따라 나와본 거였어요. 이러니까 만날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된다는 속설이 있나 봐요. 세상에 어쩜 이런 식으로라도 엮여서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에 적용을 한다면 나름 시댁도 부자였네요.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으나 빚은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지만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은 돌연변이었죠. 혼자 잘난 사람이요. 일가 친척을 다 통틀어봐도 남편처럼 원래 공부 잘했고 명문대 갔고 대기업 입사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사임당이라 이거야. 아들 교육을 기똥차게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으니까 또 마침 내가 신씨 아니겠니? 시어머니께서 으스대시는 걸 보면서 자랑하실 만도 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집안 전체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겨둔 경우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기가 사셨을까요? 그런데 아들 잘 키워낸 값을 당신은 꼭 받아야겠다 하시면서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릴 수도 있건만 왜 당신께서 저를 허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보고 밝히라 하셨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했네요.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저만의 장점, 제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명, 저희 친정 자랑 같은 걸 늘어놨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었네요.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왜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하고 대기업 못 들어갔는지 알겠구나. 내 아들하고 지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 되는 대로 말을 뱉는 것 같은데 말주변이 고급스럽지가 않아. 기품이 없다고 해야 하나? 고귀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야 하나? 우리 집안 사람들은 태초부터 타고난 것이 이 고고하고 꿋꿋한 자태인데 양반집에 가풍이란 게 있지. 그런데 너는 확실히 장사치 집안 핏줄이라 그런지 쌈마의 기질이 살짝 보이는 것 같구나. 천한 가풍 속에서 살아왔음이 보여. 그래도 그 가족이 열심히 살아온 듯하니 너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주마. 내가 후하게 인심 썼다. 그 가산점 받으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 궁금했는데요. 어색하게 웃느라 구태여 안 여쭤봤었네요. 그래놓고 얼마 안 있어 결혼 날짜부터 잡혔다는 게 가장 웃기는 대목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친정 집안의 내력을 접하시곤 단박에 결혼 밀어붙이셨거든요. 하도 단호하게 결혼으로 이끄셔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하게 끌려가는 모양새였어요. 특히나 저의 콧대를 미리 팍 꺾어 놓으시고자 했던 시어머니께서 무척 멋쩍어 하셨고요. 양반집에 가풍 어쩌고 하시더니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를 보고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면서 아, 사람이 싼티가 난다는 건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스러웠네요. 저희 집안은 가업을 이어왔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식당인데요. 그 자리에서만 아주 오래 장사를 해온 덕에 유명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도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딱 2번 방송을 탄 적이 있는 가게랍니다. 그런 홍보 없이도 원래 장사 잘 되어 왔네요. 그리고 또 외삼촌 가족들이 전통시장에서 분식 가게를 하는데 거기도 나름 유명해요. 주말이면 대기줄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고요.
자잘하게 장사를 하는 집까지 따지면 더 많아져요. 신과 외가 가리지 않고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네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늦둥이라서 저는 위로 나이 차이 꽤 나는 오빠가 있는데요. 고3 때 입시를 망쳤던 오빠는 재수를 했어요. 1년간의 재수 생활을 마치고 또 수능을 봤던 오빠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죠. 식당은 내가 물려받아야겠다. 너는 앞으로 코피 터지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폼나는 사무직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분명히 명문대 갈 거라고 큰소리쳤던 인간이었는데 식당은 절대 근처도 안 기웃거릴 거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나 했네요. 저는 코올리게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해봤자 뭘 알아듣나요? 그래서 오빠의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했는데요. 그날 밤 부모님께서 오빠를 쥐잡듯이 잡으시는 걸 듣고 숙연해졌죠. 오히려 장놈보다 시험을 더 못 보다니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냐면서 엄마가 엉엉 우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오빠 보고 군대나 일찍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오빠가 그간 재수 생활하느라 힘들었으니 좀 놀다가 입대하겠다고 하자 그 즉시 아빠는 이웃집에 가서 바리깡을 구해오셨습니다. 그 늦은 시각에 말이에요. 이웃집이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던 집이어서 개털 깎는 바리깡이 집에 있었다던데 아빠가 그걸 가져오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군대 간 오빠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저는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죠.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을 무렵에 오빠는 식당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었고요. 훗날 식당을 물려받을 각오와 포부가 있는 여자를 만나더니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제 새언니인데 저만 보면 한동안 계속 서울에 계실 거죠? 내려오실 건 아니죠? 식당 일에 관심 없는 거 맞으시죠? 네? 이런 질문을 제 귀에 대고 속사포로 뱉는 사람에 제가 얼마나 난감했었는지 몰라요. 가업 있는 거에 하등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고 또 하고 아주 돌림노래를 불러줘도 새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정작 오빠는 별 생각도 없던데 왜 새언니가 그리 굴었던 것인지. 아무튼 제가 결혼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발벗고 나서서 저의 결혼에 적극 찬성을 했던 인물이 바로 새언니랍니다.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가, 친정에서는 새언니가 작정하고 빠른 결혼 추진을 주장하는 인물이 하나씩 있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이 성사되어 버렸던 거예요. 남편이랑 서로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 했었고 되게 뜨거운 연애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결혼 상대로는 서로를 괜찮아 했기에 불만은 없었는데요. 과정이 좀 갑작스러웠기에 얼떨떨한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옛날부터 집안에서 혼자 공부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너무 혼자 잘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식구들 사이에서 자기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비유를 하자면 고슴도치라고 할까요? 은근하게 나를 세우면서 너는 날 몰라 이렇게 구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워낙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남편의 그런 면모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남편한테 은연중에 서운함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같이 부대끼면서 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게 시댁의 특성이었는데 남편이 무뚝뚝하니까요. 대기업 입사에서도 용돈만 딱 드리는 게 끝이었대요. 그걸로 도리를 다 한다고 남편은 생각했으나 시댁의 입장은 달랐어요. 기껏 뼈 빠지게 남부럽지 않은 인물로 키워놨으면 응당 살가운 보답이 돌아와야지. 가족하고 시간도 더 보내고 여가 시간도 가족들하고 쓰고 그래야 할 텐데 맨날 멋쩍어 하고 회사 일이나 하고. 에휴, 아들 잘 키운 값 신사임당 활동비 그건 앞으로
며느리한테 정산 받아야겠다. 나한테 다른 수가 있겠니? 예? 며느리요? 저요? 제가 뭘 어떻게 정산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 너는 내 아들보다 일도 적게 하고 한가롭잖니?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네 시댁 식구들을 살뜰히 보필하고 주말이나 어디 때가 되면 좋은 곳에도 데려가고 늘 시댁 식구들이 심심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면서 온 정성과 신경을 다 쏟는 게 며느리로서 쌀돌이 아니겠어? 응당 며느리란 출가 외인으로서 더 이상 자기 친정에 관리할 게 아니라 자기 시댁에 한 몸을 바쳐야 한단다. 시댁의 공식적인 종년, 그게 바로 며느리인 거야. 저는 그 순간에 분명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귀가 이상하거나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이상하거나 조선시대에서 태어나셨어야 할 분이 대한민국에서 잘못 태어나셨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 말문이 막혀서 마른 침만 삼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쫙 펴시더니 근엄하게 말씀을 맺으셨어요. 심사인당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라면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의껏 봉사하길 바란다. 누구보다 훌륭한 내 아들을 채갔으면 너도 내 몫을 다해야지? 진짜 신사임당도 들으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네요. 그만큼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이 시대의 신사임당이며 저는 종년임을 여러 차례 그날 강조하셨어요. 어차피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니까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살아야겠다. 최대한 시댁과는 교류 없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몰래 했었네요. 신혼집은 전세로 얻었어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였고요. 조금 아담한 평수, 깔끔하게 빠진 내부 구조, 고층에서 보이는 멋진 전망, 이런 조건들이 다 마음에 드는 곳이었죠. 남편은 출퇴근 동선,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은 집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위생, 청결, 구역관리,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것들이었고 머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스타일의 부모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왔는지 감이 잡히시죠? 저희 오빠도 때마다 욕실 청소하고 냉장고 청소 싹 다 하면서 자라왔으니 말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우선 남편하고는 크게 별일 없었어요. 일을 좋아하고 성과에 미친 워커홀릭이라서 집에 와서는 피로를 풀고 쉬기에만 급급했고요. 집에서 딱히 뭘 하는 게 없으니까 더럽힐 건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달 일정으로 베트남에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생전 안 하던 부탁이란 걸 하더군요. 혹시 내 동생 나 없는 동안만 여기 우리 집에서 통학하게 할 수 있을까? 지하철만 3번 갈아타고 학교 다니는 걸 동생이 너무 힘들어한다네. 지난 학기도 간신히 다녔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미 학기 시작한 거 아니야? 학교 잘 다니고 있을 텐데 굳이 왜 환경을 바꾸려고 해? 나랑 살면 불편해할 텐데. 나는 그게 걱정인 거야. 아니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내 동생이 먼저 간절히 부탁해서 내가 너한테 말 전달하는 거야. 내 동생 작은 방에서 몇 주만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참고로 신우이는 대학에 대해 줄줄이 꿰고 있지 않은 이상 서울에 그런 대학도 있었다고 싶은 곳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때가 졸업전 마지막 학기였고요. 조금 놀라운 거라면 거기를 재수해서 들어갔다는 점이 있었네요. 시댁 위치가 경기도인데 신우이가 집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지하철만 3번 갈아타야 했나 봐요. 무엇보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도 거리가 있어서 그걸 버스로 가야만 한다고 했죠. 저희 신혼집에서는 그 대학교가 훨씬 가기 쉬웠고요. 거절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신우이가 먼저 원했다고 하니까 거절하기에 너무 미안했고 속으로는 그래, 신우이 걔도 자기 부모님이랑 사는 게 답답해서 그럴 테지. 왠지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비록 그간 짧게 봐왔던 신우이의 모습이 지나치게 멋부리는 걸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서 저랑은 왠지 코드가 달라 보이긴 했지만요. 서로 자매가 없었기에
언니 동생 하면서 친분을 잘 쌓는다면 두고두고 좋을 거란 계산이 생겨났어요. 실제로 신우이가 짐을 가져온 첫날에 저희는 호칭 정리를 새로 했어요. 저는 앞으로 친근하게 신우이를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시작이 좋은 것에 신우이한테 받았던 첫인상이 별로라고 여겼던 제 과거를 반성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의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7주였죠.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객관적인 수치는 모르겠으나 제가 화장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사는 편이에요. 지인한테서 소소한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게 화장품인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립스틱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외출할 때는 수정 화장에 편한 립그로스 하나만 휴대하곤 했죠. 그런데 신우이랑 같이 산 지 2주? 거의 보름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이상하게 제 립스틱들의 양이 줄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색이 부담스러워서 가끔씩 바르는 립스틱이 있었는데 그날 모처럼 그걸 발라보려고 뚜껑을 열었더니만 딱 봐도 양이 줄어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원체 잘 바르지도 않는데요. 기억 속 남은 양이 4cm 정도라고 친다면 제 눈에 보이는 양은 3cm 정도였어요. 그때는 착각인가 했는데 다른 립스틱들도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름이 끼쳤죠. 와, 그 사이에 립스틱들의 길이가 조금 더 줄어있는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그때 제가 정신분열증 같은 거 걸린 줄 알아서 잠깐 겁먹기까지 했었어요. 고민하다가 신우이한테 물어봤었죠. 범인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신우이밖에 없잖아요. 저기 지연아,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혹시 내 립스틱 쓴 적 있어?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니는 제 입술이 언니 립스틱 바른 것처럼 보이세요? 저 입술에 각질 많아서 립스틱은 아예 안 발라요. 아시잖아요. 알기는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신우이가 펄떡 뛰면서 잡아떼더라고요. 질문 한번 던져본 것뿐인데 입술을 파르르 떨어댔어요. 누가 뭐든 신우이가 한 짓은 확실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튿날에 해답을 마주했네요. 신우이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작은 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모양이었는데 계속 끈질기게 울리더라고요. 시끄럽기도 해서 제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전화 오는 휴대폰을 찾을 요량이었건만 문득 제 눈에 작은 쇼핑백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미니 손지갑을 사면서 받았던 코치 브랜드 쇼핑백이 방구석에 있길래 저도 모르게 무심코 그걸 들여다봤죠. 쇼핑백 모아두는 곳에서 신우이가 이걸 챙긴 모양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쇼핑백을 본 순간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저의 사라진 립스틱의 양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립 팔레트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립스틱 색상이 들어있는 거요. 신우이가 핸드메이드로 그걸 만든 거예요. 6칸짜리 립 팔레트를 3개 만들었더군요. 팔레트마다 포스트잇으로 메모가 붙여져 있었는데 새로 구매한 내 립스틱들 너랑 나눠 쓰고 싶어서 조금씩 덜었어.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요. 자기 학교 친구들한테 립 팔레트를 하나씩 주려고 했었나 봐요. 네임펜으로는 팔레트 겉면에다가 정성스럽게도 샤넬 코코샤인, 아르마니 지오, 맥 레비싱 이런 식으로 립스틱 이름들을 적어놓은 모양새였고요. 제 립스틱들을 조금씩 잘라다가 소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말문이 막혀서 정신도 멍했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 어차피 오래 동거할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괜히 들추지 않는 게 이득이다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손버릇 자체가 나쁘더군요. 공병에다가 몰래 제 향수도 덜어갔어요. 립스틱이니 향수니 이런 건 제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꺼내든 제 구찌 가방을 마주한 순간 분노가 끌어올랐네요. 제가 포인트 컬러로 매치하려고 빨간색으로 구매했던 크로스백이었는데요. 신우이가 저 몰래 그걸 메고 나갔다가 하필 뭘 묻혀왔던 모양이에요. 오염 묻은 것까진 가방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신우이가 저한테
가방 메고 나갔다가 더러워졌다고 말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오염된 부분 위에 빨간 매니큐어를 덧칠하는 만행을 저질렀네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가방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지난 기간 동안 신우이를 참고 지냈던 순간들이 제 눈앞을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머리카락, 욕실 하수구에 항상 그대로 있고 볼일을 특이하게 보는 건지 신우이가 쓰고 나면 변기가 항상 더럽고 손톱 발톱을 어떻게 깎는 건지 제대로 안 치워서 바닥에 한두 개씩 굴러다니고 과자 부스러기 소파 틈새에 다 끼어있고 먹다 남은 건 그게 무엇이든 무작정 냉장고에 쑤셔 박아서 곰팡이 피게 만들고 얼굴에 피지 짠 거 집안 거울마다 다 묻혀두고 사이즈도 안 맞는 제 구두 훔쳐 신고 나가서는 뒤꿈치 부분에 피 다 묻혀서 오고 구두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발 다친 거냐고 걱정부터 해야 정상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순간적으로 확 떠오른 것들만 이 정도였어요. 압축하고 압축한 게 이 정도였으니 제가 눈이 돌아갈 만했죠. 지연아,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돼? 난 내가 유별나게 깔끔 딴다고 생각 안 해. 네가 지저분한 거지. 게다가 내 물건을 어디까지 손대고 망쳐놓을 셈이야. 네가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양심이라뇨. 언니야말로 너무하시네요. 언니는 다 가졌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꼭 이렇게 발작하셔야겠어요? 뭐? 발작? 내가 뭘 다 가졌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지금. 언니, 제 입을 통해 꼭 확인받고 싶으셔서 겨우처럼 구는 거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냥 속아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다고요. 언니는 화장품도 많고 가방도 많고 신발도 많으시잖아요. 보수 제품은 하나도 없고 그거 다 브랜드잖아요. 언니가 지하 상가에서 쇼핑해야 하는 제 처지를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저희 오빠보다 스펙도 후달리는 주제. 장사 좀 되는 식당집 딸내미란 이유 하나만으로 풍족하게 사시는 거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잘난 저희 오빠랑 결혼했으면 그 동생인 저한테도 뭔가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니가 먼저 제 선물 사주셨다면 제가 과연 그랬을까요? 신우이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엉엉 울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에 맞춰서 제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네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데 신우이가 또 어질러 놓은 거실이 더러운 게 거슬려서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 싹 하고 나서야 들어 누웠어요. 지끈거리는 머리 부여잡고요. 한숨 좀 돌리려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겠어요? 아직 베트남에 있는 제 남편일 리 없었죠. 이 천한 장사치 집안에서 나온 종년 주제에 신사임당이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내가 분명 일렀지? 그런데 네가 분수를 망각한 채 내 신우에게 점수 딸 기회를 걷어차고선 막무가내로 굴어? 나에게 회초리질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요량인 게냐? 네, 자칭 신사임당이 출동하신 거였어요. 신우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 연락을 한 것이었죠.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이딴 상황에 휘말린 것 자체가 너무 진절이 났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으려니까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릅뜨시며 저에게 당장 나가서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 하나 꺾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방에서 슬그머니 기어 나온 신우이는 눈물을 마저 닦으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와 얄미운 신우이. 더 이상 쓸데없이 이들 앞에서 저 자세로 나가는 척 연기하는 신용마저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렇게 구는 것이 인생의 낭비로 여겨졌어요. 지금 당장 신사임당의 자랑스러운 고명딸도 함께요. 짐은 제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서 내일 날 박자마자 댁으로 붙이겠습니다. 뭐야? 지금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정녕 며느리가 하러 옳은 행동이 맞은 게야? 내가 왜 당신 며느리야? 지금 이 시간부로 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당신 아들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할 거고 나는 그 준비 미리 다 해놓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휘청거리시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고요. 회개한 언행은 다 하면서도
설마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들지 몰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매달려서 이 결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싶어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네요. 조용하다 못해 싸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손을 뻗어오셨어요. 굉장히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잡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 손길 피해드리며 말씀드렸죠. 정신병자들 상대해주는 거 얼마나 많은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인지 본인들은 모르니까 활개를 치는 거겠죠.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마음 같아선 경찰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누이는 너무하다면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으나 개의치 않고 제가 냉정한 태도를 고수했어요. 지금은 때가 영 아닌 것 같으니 우선은 가보겠다면서 시어머니는 헛기침과 함께 나가셨고요. 못 박힌 듯 서 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퇴근에 마지못해 따라 나서더군요. 어찌저찌 상황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먹고 잠들었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했습니다. 철없는 동생을 둔 오빠라서 내가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그런데 너도 대처가 너무 심했어. 그건 정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한테 죄송했다고 인사는 드려. 자기가 저한테 미안한데 저도 시어머니께 미안한 게 있다는 거였어요. 같이 시댁에 가서 대화 좀 나눠보자고 남편이 자꾸 그러길래 가봤죠. 그랬다가 제가 엄청 놀랐어요. 전에 딱 한 번 가봤던 시댁의 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만 대청소한 거였나 봐요. 부시에 방문했더니 내부가 왜 그렇게 더럽던지요. 솔직히 거기에 너무 충격받아서 시어머니께서 뭐라 떠드시는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았네요. 요점은 시어머니께선 충분히 부리실 만한 유세를 부린 것뿐인데 제가 감히 반응했단 거였죠. 저는 대꾸하기도 싫어서 입술을 꾹 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몇 번 끄덕이다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저를 종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너그럽게 군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준비했단 말만 해줬어요. 잘 알았고 나도 잘못하긴 했어. 결혼을 너무 성급하고 생각 없이 해버려서 큰 잘못했지. 이제라도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추해지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붙잡았으나 저는 냉담이 뿌리쳤어요. 당장 쓸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신혼집은 당연히 바로 정리할 건데 그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은 저 혼자 살고 싶다 했어요. 절대로 저랑 이혼도 못하고 자기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못한다면서 남편은 길길이 날 뛰어댔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할 거고 빠른 신혼집 정리부터 들어갈 거라 해줬네요. 여지를 주지 않은 거죠. 상황이 거기까지 치닫자 남편 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남편이 머리 숙이고 사죄하면서 이혼을 막아달라고 빌었대요. 제가 세심하지 못한 놈인 거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망쳐놨어요. 저는 제 와이프 말고는 저를 포용해줄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도 압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난감해하던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이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새언니. 제가 신혼집 정리하면 직장도 정리하고 내려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아주 거품 물고 그 자리에서 제 이혼을 반대했다네요. 아니 생각할수록 저희 새언니 너무 웃기지 않나요? 당시에는 새언니에 대해 별로 생각 없었는데 곱씹으니까 가장 웃긴 사람이 새언니 같아요. 제 부모님한테 제발 사위를 용서하시라면서 자기가 빌었어요. 자기가 뭔데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선 저한테 전화해서 설득까지 했었죠. 그만한 조건의 남자가 또 어딨어요. 세상 어디에나 병신은 있어요. 그 병신이 마침 아가씨의 시댁에 모여 있었을 뿐이라고요.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새언니의 노력이 가상해서 제가 마음을 돌린 건 아니었고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진심을 재차 어필하길래 거기에 누그러졌네요. 저희 부부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넷이서 회동했습니다. 신혼집에 부르기는 싫었고 그 시댁에 들어가기는 더 싫었으므로 카페에서 모였죠. 시누이는 분하단 듯이 씩씩거리면서도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 억지 사과를 애써 받아줬죠. 문제는 그분이셨네요. 퇴바라지 며느리 들어서 신사임당의 지엄한 역사가 무너지려 하는구나. 시어머니께서 놀랍게도 진심으로 통안하고 계셨어요. 제가 와, 끝판왕이다 싶어서 고개를 살짝 젓고 있는데 제 옆에서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임당이요? 엄마가 신사임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다단계에 빠지셔서 살림 내팽개치시고 다 말아드시고, 저 중학교 때 아버지랑 싸우셨던 이유로 장기 가출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학업이랑 살림, 동생 돌보기 다 했었죠. 저 고등학교 때 제 입시를 위해 용한 부족을 얻어오시겠다고 하더니 전국 팔도 산이란 산은 다 타고 다니시면서 즐거이 산악회 활동만 하시고, 일단 제 학창시절은 돌아보면 이러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를 신사임당이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아무런 항변도 못하셨답니다. 시누이는 민망한지 계속 목을 가다듬으면서 시선을 딴 데로 돌렸고요. 남편의 얘기에 저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과거에 그래놓고선 자기 아들이 명문대 입학, 대기업 입사하니까 갑자기 신사임당이랑 감투를 쓰다니, 그걸로 며느리를 압박하다니, 그토록 뻔뻔한 분이 계신다는 게 놀라웠네요. 자리를 먼저 박차고 일어선 건 시어머니셨는데 천하고 기만세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사이 틀어져 속상하다며 눈을 흘기시곤 떠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악해져서 먼저 숙이고 들어갈 줄 아셨나 봐요. 몇 주가 지나서부터 무척 저를 찾으시더군요. 복덩이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니? 오늘은 뭐 특별히 바쁜 일이라도 있었나 봐? 복덩이라뇨. 종년이라 칭하실 땐 언제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신 시어머니의 태도에 쓴웃음이 지어졌네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무척 뭐라고 하셨대요. 거기처럼 알짜배기 부자인데다가 믿을 구석 많은 집안도 또 있을까? 그런 가치를 몰라보고 왜 기를 누르려고 들었어? 기를 누른다고 해서 그게 눌러질 것 같아? 수십 년째 가업이어온 집안에서 그런 허약한 기가 태어났으리라고. 꿈깨 이어편네야.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주눅이 드셨던 거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많이 두고 지내게 됐답니다. 애가 타셨는지 이런저런 수를 쓰시기도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었죠. 원래 자기 가족한테 애틋함 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저에게 협조를 아주 잘해주었고요. 그리고 시누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현실 감각이란 게 생겼나 봐요. 예전에는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저에게 호소를 해왔어요. 친하게 잘 좀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한테 어찌나 살랑거리던지요. 남매 간의 우애가 대단치는 않아도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그래도 챙기려고 드는 편이기에 시누이랑 의절은 안 했어요. 의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어쩌다 보니 시댁 쪽을 꽉 잡고 사는 며느리가 되어버렸네요.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 하나 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의 앞날이 술술 풀리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